해주시죠. 네,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2차까지 같이 가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권 변호사님께 직접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 활동한 내용인데요. 재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간단하게 사진으로 제 홍보를 좀 담아봤습니다. 오늘 바이낸스랑 같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장건차오 대표님하고 찍은 사진도 올려봤고요.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최근에 거래소 피해 사례가 많아서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도 있고 또 MBC PD수첩에서 최근에 코인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는데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STO 관련해서도 저희가 세미나도 열고 언론 활동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모포함 법무법인에서는 도대체 어떤 법률 자문을 제공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규제를 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규제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ICO나 IEO, 리버스 ICO 하실 때 객서 검토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객서 검토 의견서 드리고 있고 또 거래소에 상장하실 때 거래소들은 상장 의견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 상장 의견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 법인을 통해서 국내에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 해외 법인 통해서 ICO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해외 법인하고 이제 해외에 있는 모펌하고의 조인을 통해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관련해서 싱가포르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싱가포르 법인 모펌하고 조인을 통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상화폐 분쟁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피앗 외에도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상화폐로 인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부 4개 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들은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 대리 및 자문도 해드리고 있고 또 STO, 최근에는 좀 적지만 STO 관련해서도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려면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자문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ICO를 이미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뎁 만드시고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그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컨설팅도 진행을 해드려서 저희 정기적으로 고문하고 계시는 클라이언트사들도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십 소개를 해드리고요. 디센터랑 엑슬런트부터 해서 회계법인, 싱가포르 로펌 제휴되어 있고요. 주요 클라이언트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에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원래는 퀴즈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퀴즈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럼 퀴즈 진행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분께는 저희 1시간 상담 쿠폰하고 스타벅스 카드 들어있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현재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에는 적용되는 법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는 위협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런 말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립니다. 아니요, 맞죠. 네, 네, 저기 까만 옷 입으신 분. 네, 하얀 모자. 이거 맞죠?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아니다로 대답을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완전히 아닌 건 아니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자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다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현존하는 법규가 있고 자본시장법이나 위선주식법, 형법, 외국환거래법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을 하시면 처벌도 받고 제재를 받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계속 금지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을까요?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 생긴 네, 인정하고 있나요? OX 문제 아니야? 그냥 인정은 않고 네,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법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법원은 2018년도에 아예 대법원 판결로 가상화폐 개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안은 비트코인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을 가상화폐의 일종인 무형의 재산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민사 소송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래소나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수사기관의 추징 이런 조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재산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계속 금지를 하고 있죠. 일반 대중적 그렇다면 정부가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국내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해외 프로젝트 외에 국내 자체의 프로젝트들은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정부의 어떤 비협조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자를 찾기에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규제가 없는 점을 이용을 해서 좀 스캠 업체가 많고 그런 스캠 업체를 통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사례가 속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렇게 규제가 없고 문제가 많았던 국내에도 이제 조만간 법률이 개정이 돼서 가상 자산에 대한 법규가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법률을 만들려고 권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법규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은 국제기구의 권고 때문인데 그 국제기구는 페데프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페데프는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을 금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제기구고요.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목적어 포함해서 39개국이고요. 이 기구가 본래는 마약 자금이나 테러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였는데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이런 테러 관련 범죄나 불법 수익에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상자산에도 규제를 이제 가하게 됩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먼저 받아들이고 제일 많이 사용한 부분이 마약 거래, 자금 세탁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페데프가 권고안을 냈고 최종적으로는 올해 6월 21일에 가상 자산과 가상 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안을 우리나라에도 이행을 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 페데프의 규제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이 페데프의 권고사항과 주석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데프에서 주기적으로 이행 정도를 각 국가의 이행 정도를 평가를 하고 협조하지 않거나 미이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종적으로는 금융 제재 결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이 권고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역시 이 권고에 따라서 가상자산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법규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이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부도 2015년부터 관계부처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페데프에서는 올해 6월에 발표를 하면서 당장 법규를 만들어라 한 것은 아니고 내년인 2020년 6월까지 국제 기준을 이행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9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무조건 개정안을 이제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회가 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예요. 6월 12일에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기존에도 개정안이 좀 있었지만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계속 국회가 파행되고 있어서 좀 진행이 더디기는 하지만 8월 달에 정무위원회 검토까지 이루어져서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나 3월 정도 개정안 통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법이 개정이 되면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업소들의 의무가 굉장히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산업에 굉장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외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해외 법인도 세데프에 가입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특허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냐 궁금해하실 텐데 먼저 기존 우리나라 법률에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었는데 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라고 해서 정의 규정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대한 정의 규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면 프로젝트가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포섭이 되게 되면 이 법률에서 정하는 굉장히 엄격한 의무들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수합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근데 모든 이전은 개인과 개인 간 지갑 거래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그 다음에 매도 매수 및 수합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코인 거래소는 무조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 매수가 있기 때문에 OTC, 장외거래 업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디 업체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지갑 업체 중에도 자산을 직접적으로 수탁받거나 개인키 보관을 해주는 업체는 여기 적용을 받고요. ICO, IO를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화 플랫폼 외에도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도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체가 포함이 될 예정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이 우리 회사는 ICO를 할 건데 ICO 하는 업체도 그러면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ICO 하는 이 회사도 가상자산 취급 업소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 거래소랑 똑같은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되느냐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ICO는 그러니까 이건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고 지켜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ICO 하는 업체까지 거래소와 동등하게 가상자산 취급 업소로 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그 이유가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에 보면 투자 매매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업체는 다 이 투자 매매업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업체는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유가 사실 어떤 투자 매매를 한다고 하면 증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일회적으로 자금 도달을 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한 회사한테 투자 매매를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측면에 있어서 매도 매수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는 ICO를 하는 업체 자체를 저 1항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로 봐서 규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3항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이제 지금 토큰 발행을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위라고 해서 좀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령으로 ICO는 좀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걸 좀 빼먹었는데 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인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업으로입니다. 이 모든 매도 매수하고 이전하고 교환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영업으로 해야만 이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해당이 돼서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니 그러면 나는 거래소 운영을 할 건데 수수료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비영리로 하겠다. 그러면 이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수수료 없이 뭐 아무 수익성 없이 비영리로 하시면 적용을 받지 않게 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수료는 받지 않지만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광고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받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수익성을 띠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업성이 인정이 돼서 특법에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토큰 매매 중개 업체 역시도 가상자산의 매매 중개 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거래소, 지갑, 뭐 커스터디, OTC 이런 업체 그러니까 취급업소로 판단이 되면 그런 취급업소들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먼저 이제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신고를 통해서만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요. 첫 번째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라는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인증이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억대로 돈이 듭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지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요건으로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벌칙 계좌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들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실명 계좌로 전환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취급업소가 다양한데 그 중에 거래소가 제일 이제 대표적이어서 거래소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통해서만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고 중간에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가 직권 말소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취급업소가 부담하게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KYC로 알려져 있는 고객 확인 의무인데요. 이거는 사실 새롭게 정의된 규정은 아니고 원래부터도 페데프의 정보에 따라서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들이 부담하고 있던 의무인데 이 의무를 이제 그 가상자산 취급업소까지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한테 부담하게 했던 의무를 거래소에까지 확장을 해서 굉장히 엄격한 의무를 이제 부담을 시키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실명 확인만 하면 되지만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좀 불법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 확인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상자산 취급 업소들 중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가상자산 취급 업소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객 확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외에도 은행에서도 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나 취급업소가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그 거래소가 내부적으로 예치금이나 고유재산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SMS를 획득을 했는지를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업하기가 어려워지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부담하시게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전신 송금 시 정보 제공 의무인데요. 이것은 트래블 룰이라고도 불리고 현재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가 뭐냐면 이것도 기존의 금융회사 등이 이제 부담했던 의무인데 송금인이 전신 송금 그러니까 전자를 이용해서 송금을 하는데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송금하는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근데 그 정보의 종류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송금인의 성명, 송금인의 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이런 것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가상자산 취급업소까지 확장이 되면서 과연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는 물론 거래소 계정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갑 주소에 바로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아무리 큰 거래소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지갑 주소에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정보로 확인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허법 내에서는 일단은 저런 의무를 부담을 하게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고 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좀 추이를 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PDF 권고사항에도 있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그러니까 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제 추세가 좀 정리된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법규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해당이 되면 부담하시게 되는 의무가 AML이라고 알려져 있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 의무가 있고요. 고액 현금 거래일 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새로 들어간 조항인데요. 보통 거래소나 지갑업체들 중에 고객한테 받은 예치금이나 자기의 고유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고 혼합해서 보관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떤 경영진이 횡령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정한 내용입니다. 그게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해서 보관할 의무를 지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을 시킬 건지는 이거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특검법은 역외 적용 조항이 있어서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있지만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역시 특검법 적용을 받도록 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실 내용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법에 적용을 받느냐,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요. 김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8월에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나 늦어도 6월 전까지는 개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개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적용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개정안의 규칙을 보면 이 법은 공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무조건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운영 중인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서 정한 고객 확인 의무라든지 기타 의무들을 이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도 운영 중인 사업체 입장에서는 지금으로부터 길어야 1년 정도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법규가 개정이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제 규제는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싱가포르 관련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최근에 지급 서비스 법안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마련이 돼서 디지털 지불 토큰, 그러니까 페이먼트 기능이 있는 토큰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각 사업 규모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선스에 대한 세부 사항이 최근에 나왔고 그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지불 토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저희 쪽에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규제가 국내에서 아예 없었고 정부는 금지하기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법규가 마련된다는 거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특근법 이제 시행이 되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누가 먼저 규제 적합성을 갖추느냐,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의견을 받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 하는 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좀 부담감이 있으신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도 많거든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준비하시는 의견서가 나중에는 큰 분쟁이나 정말 처벌, 제재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 한별의 김희주 변호사님